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전 같으면 지금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고 연말 분위기로 들떠 있을 텐데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조용합니다. 날씨가 추우면 소외된 이웃들이 힘들게 되는데 우리 다 같이 이웃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79화 하나원 시인의 수필 나시인 사건입니다. 이 나시인 사건은 1988년 2월 1일 발행된 하나원의 명시 보리필이 165페이지에 수록된 작품을 바탕으로 제작하였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나시인 사건, 보리필이에 관하여 하나원. 여기 나시인 사건은 오소백 선생님의 올챙이 기자 방랑기 속에서 옮긴 것이다. 독자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해설을 붙이고자 한다. 여기서 오소백이라는 기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소백, 1921년 1월 15일 출생해서 2008년 8월 8일 돌아가신 언론이자 기자십니다. 호는 청호이고 평남 진남포 용정리 출생으로서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학연구과정을 수료했고 서울신문, 한국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 사회부장을 지냈다. 고인은 영원한 사회부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 언론계의 대표적인 사회부 기자로 필명을 날렸다. 한국 홍보연구소 회장과 서울 언론인 클럽 회장을 지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53년 8월 1일부터 주간지 신문의 신문이 문둥이 시인 하나원의 정체라는 타이틀로 하나원을 문화빨치산이라 말한 데서 사건이 일어나고 요원의 불같이 꺼질 줄 모르고 타기만 하였다. 심지어 한하운이란 나의 아호마저 국가 멸망의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라 하며 시의 내용마저 적색시라는 것이며 또한 혹독하게도 나 자신마저 허구의 인물이라고 날조하여 떠들어댔다. 그 후 몇몇 일간신문도 여기에 야합하여 사실을 밝히지도 않고 저널리즘의 근성 그대로 발악을 하였다. 이 덕분으로 찬반의 각 신문은 저마다 보는 대로 보도하는 나날이 늘어가고 반년 동안이나 계속했으며 사건이 최고조로 흥분할 때에는 국회의 의정단상까지 상정이 되고 국사를 논하는 자리에서 옥신각신하였다. 나는 이 바람에 일약 유명해지는 것이었다. 이 통해 나는 치안국 특수정보과를 비롯하여 문교부, 보건사회부, 검찰청, 지방의 경찰서 등등에서 호출이나 문초를 받기가 구차할 정도였다. 나는 당시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어 시종일관하여 침묵을 지켰으며 더욱이 서울 영등포 대방동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나 환자의 예술원이 폐쇄되고 말았다. 몇 가지 나의 사업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큰 타격을 받고 말았다. 여기 오소백 선생님의 나시인 사건은 당시의 사건으로 일부를 대변하는 것이다. 나로서는 수록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정감에서 실기로 한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 쩔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포도나무 밑에서 직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 이 시는 전라도길이라는 시입니다. 이 심각한 한 편의 시는 한때 한간의 말썽을 크게 일으켰던 문둥이 시인 하나온 씨의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뒤숭숭한 그때의 사회 실정에 편승하여 때 아닌 문둥이 시인 하나온에 대한 사건은 국회 의정단상에까지 올랐고 하온을 유령시인이라고 낙인 찍었던 것이었다. 모르긴 하되 국회에까지 논의되었던 사건인 만큼 유명한 사건이면 틀림없지만 대부분의 민중들은 다만 신문 제목만을 읽을 정도였고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갈피를 잡지조차 못하였다. 더구나 일부 권위 측에 속하는 사람들도 이 사건의 진상을 알지 못하였다. 올챙이 기자는 이 사건의 실마리를 만든 이라고 미리 밝혀둔다. 또 그는 이 사건 때문에 끝끝내 바르게 보도하고 이겼으나 무참히도 S신문 사회부장이라는 자리에서 파면 명퇴사의 선언을 받고 내쫓기였던 것이다. 이 사건을 빚어낸 모략 중상과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끝끝내 싸운 경위는 문단 지식인 수사 당국자 및 신문인 여러분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사건의 실마리는 53년 10월 14일로 더듬어 옮겨진다. 가을로 접어드는 산산한 오후 신문사 편집국에 덥수룩한 옷차림을 한 청년이 나타났다. 시청 출입기자를 통해 그가 유명한 문둥이 시인 하나온이라는 것을 알고 의자에 앉기를 권하였다. 얼굴이 화상을 입은 듯도 하고 어떻게 보면 호독껍질을 연상시키기도 했다. 어쨌든 나환자라는 인상은 육감으로 알 수 있었고 하온이 얼굴을 제대로 쳐들기를 주저하는 것만으로도 그 입장을 알 수 있었다. 올챙이 기자는 그때 사회부 차장이던 문재한 기자로 하여금 이 사건을 정확히 취재하도록 부탁했고 문 기자 자신도 인터레스트한 사건으로 생각했던지 다각도로 취재하였다. 여기서 잠시 문재한이라는 기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문재한 기자는 방송기자 1호라고 칭할 수 있는 유인인데요. 1920년도에 태어나서 2012년에 돌아가신 분으로서 서울신문 기자였고 종군 기자로도 활약한 기자였던 분입니다.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모 주간신문에서 하우는 실존 인물이 아니고 허수아비 같은 유령 인물이라 하여 한간에 화제를 던졌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취재에 있어 모든 알리바이와 확증이 더욱 필요했다. 하우는 운동선수와 같은 튼튼한 몸의 소유자로 보였다. 하우는 신문기자의 물음에 대답한 후 앉은 자리에서 한 편의 시를 썼다. 올챙이 기자는 보리필이라는 시를 즉석에서 보고 매우 놀랐다. 하나온이 편집국을 나간 뒤 사회부 기자들은 보리필이의 시를 낭독하며 모두 좋은 시라고 외웠다. 하온은 올챙이 기자의 펜으로 시를 썼던 것이다. 기자들이 하온이 만졌던 펜에 네피라균이 묻었다고 떠들썩하는 바람에 올챙이 기자는 원고지로 펜을 똘똘 말아 휴지통에 내던졌다. 다음날 신문에는 3단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하온 서울에 오다. 네프라 왕자 환자 수용을 지휘라는 제목을 붙였다. 기사 내용의 요지는 이러했다. 첫째, 4만 5천 명의 문둥병 환자를 지도하는 하온이 나타나서 서울시 위생과의 협조로 거리에 방황하는 문둥이를 수용 중에 있다. 둘째, 하온은 국립부평 성계원 문둥이 수용소 자치회 회장이며
신명보육원의 원장이다. 셋째, 하운은 실존 인물이다. 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하운의 시 보리필을 2단으로 놓고 또 그 사인을 동판으로 떠서 삽입했다. 뿐만 아니라 하운의 사진을 찍어 1단으로 실었다. 보리필이 불며 봄 언덕 고향 그리워 필딜리리. 보리필이 불며 꽃 청산 어린 때 그리워 필딜리리. 보리필이 불며 인환의 거리 인간사 그리워 필딜리리. 보리필이 불며 방랑의 기사나 눈물의 언덕을 지나 필딜리리. 보리필이 전문이 되겠습니다. 이 시는 하운이 편집국에서 쓴 것인데 원고대로 신문에 실렸다. 이 기사가 보도되자 재빠르게 일부 신문사에서는 하운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하운은 허구의 인물이며 공산당의 선동시인이라고 비난하였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하운이 S신문에 실은 보리필이라는 시도 이상하다는 것이다. 가을에 보리필이라는 시를 썼다는 것이 그러니까 고향의 노래는 고향에서만 부른다는 그런 종류의 평론이었다. 며칠 후 하운의 문제는 돌연 국회 의정단상까지 상정되었다. 사태가 이쯤 되고 보니 올챙이 기자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에 올챙이 기자가 보도한 것이 허위 보도였다면 그는 신문기자 생활을 끊어버리려고까지 결심하였다. 실로 중대한 문제였다. 백 국무총리를 위시하여 각부 장관을 출석케 하여 국정 전반에 대한 질문전이 열리는 가운데서 하운 사건이 불쑥 터져 나왔던 것이다. 여기서 백 국무총리라고 하는 분은 백한성 국무총리를 이르는 듯한데요. 1954년도에 재직한 국무총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최모라는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그는 의정단상에서 공산주의 전쟁과 민주주의 전쟁은 그 방식에 있어 다른 점이 있다고 지적한 다음 우리 대한민국 문화전선에 이상이 있다고 말하였다. 정말 정치적인 말이었다. 평상시 발언이 거의 없던 그가 이처럼 문제를 들고 나온 데 대해서는 저명한 일부 국회의원은 물론 국회 출입 기자들까지도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어쨌든 국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니 각 신문은 대서특필로 취급했다. 치안국에서는 하운 사건을 둘러싸고 맹렬한 수사를 전개하였다. 올챙이 기자는 신문 기자로서 완전 무장을 하고 나섰다. 이럴 무렵 올챙이 기자는 갑자기 판문점에 가야 할 중요한 일이 겹쳐 생겼다. 그는 판문점에 가기 전 치안국으로 달려가 사회부 차장 이해복 기자로 하여금 하운 사건에 대한 치안당국의 태도와 수사 경위를 책임 취재하도록 굳게 부탁하였다. 올챙이 기자는 치안국 별관에서 나오다 K라는 신문평론지의 기자를 만났다. 헐레벌떡하며 본관에서 나오는 올챙이 기자를 보고 기자는 잠깐 이야기하자는 것이다. 용건은 하운 사건에 관한 것으로 몇 가지 묻고 싶다는 것이다. 올챙이 기자는 주저치 않고 무엇이든지 물어달라고 했다. 더구나 신문평론자라는 의미에서 나는 그 말을 달갑게 받아들였다. 그 질문 요지는 S신문에서는 신문이 나오기 전에 몇몇 중역이나 사장에 이르기까지 대장을 본다는데 이번 하운의 시와 기사가 실린 날만은 사장한테는 공교롭게도 이런 내용의 대장을 안 보였다는데 사실이냐고 묻는 것이었다. 청천하늘의 병력이었다. 올챙이 기자는 이 질문을 받고 대뜸 모종의 복선이 있음을 알았다. 여기서 대장이라고 하는 생소한 단어가 나왔는데요.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신문 및 전단 인쇄에서 한 면을 조판한 뒤에 원고나 준지와 맞추어 보기 위하여 간단하게 찍어낸 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 말대로 우리 신문에서는 사장과 중역에게도 대장을 보인다. 하운 사건에 대한 것도 물론 보여주었다. 그 증거로는 하운의 보리필이 시 가운데 인환의 거리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놈의 환자가 너무 어려워 교정부장도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어려운 한문이나 문장이 있을 때마다 나는 사장이며 문총 간부인 피사장에게 의논하곤 했다. 그래 인환이란 말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피사장도 처음 보는 한문자라고 하며 중국 상해에서 발행된 유력한 사전을 꺼내 찾기 시작했다. 대장 뜨기 전에 사장실에서 나한테 전화가 왔다. 내려가 보니 그것은 환자라고 대주며 일장의 해설까지 했다. 일본 말로는 치마다라는 뜻이고 우리말로는 잡답한 시정이나 또는 땅덩어리라는 뜻도 된다고 말했다. 시인의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창조가 필요하니까 어려운 글자지만 그대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우는 대단히 한문에 대한 지식이 넓은 사람이라고 부언까지 했다. 그뿐만 아니라 OK 대장이 나올 무렵 사장실에서 또 전화가 왔다. 하운의 이름이 빠졌다는 것이었다. 그건 빠진 게 아니라 동판으로 사인을 떴다고 말했더니 그때야 안심했다고 말했다. K기자와 올챙이 기자의 대화는 간단히 끝났다. 올챙이 기자는 기자와의 대담에서 몇 가지의 추정을 했다. 피사장이 거짓말을 했거나 K기자가 거짓말을 했거나 둘 중 하나라고 국회에 상정된 다음 날 올챙이 기자는 하나운을 다시 한번 직접 만나기로 했다. 하운의 실물을 잘 안다는 시인 박거영 씨와 신문기자로서는 비판신문사 취재부장 C 기자와 같이 부평으로 달려갔다. 박 씨는 찌푸차 안에서 만일 내가 진짜 하나운이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며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다. 올챙이 기자는 박 씨에게 하차하라고 말하면서 가짜든 진짜든 이 사건은 진상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될 막다른 골목에 왔다고 화를 냈다. 박 씨는 어떻게 생각했던지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50마일의 전속력을 놓아 30분 만에 부평 성계원 문둥이 수용소에 다다랐다. 그들은 본관 사무실을 방문했다. 문둥이 환자들이 사무실 안에 10여 명 모여든다. 올챙이 기자는 명함을 내밀어 하운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다. 얼마 후 하운은 연락이 돼서 나타났다. 하운과 박 씨의 시선은 부딪혔다. 박 선생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두 번 똑똑히 이름을 부르자 박 씨는 하운 형 하고 감격에 어린 음성으로 하운 앞에 다가섰다. 하운 형이 이처럼 살아있는데 세상에는 별별 모략이 다 있습니다. 하운 형을 위해서는 끝까지 제가 발벗고 나서겠소. 그런데 이게 웬일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소? 벌써 못 본 지가 얼마입니까? 박 씨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하운은 차근차근 대답하였다. 두 시인은 지난날의 해고담으로 꽃을 피웠다. 명독의 청탑다방이며 언제 어디서 시집 출판 원고를 보았던 얘기며 그 당시의 서로 지냈던 얘기를 약 반시간 동안이나 떠들어댄 다음에는 비판신문사의 C 기자가 하운에게 육박했다. 과거의 이력을 대충 물었다. 북경대학을 다녔다는 하운에 대해 C 기자의 질문은 세밀했다. C 기자도 그 당시 북경에 있었던 관계로 당시의 북경이며 학교 방면의 얘기는 낱낱이 알고 있었다. 얼마를 묻던 C 기자는 질문을 포기하고 틀림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C 기자는 하운의 시 한 편을 희망했다. 하운은 무슨 약방문책 같은 것을 꺼냈다. 백지로 꿰맨 두꺼운 공책에는 무수히 시가 마련되어 있었다. 한 장에 2편, 3편 쓴 것도 있고 장시도 있다. 이렇게 쓴 수백 편의 시를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들춰가며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써주었다. 이런 공책이 4권이나 있었으나
올챙이 기자는 추궁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았다. 시인 박거영 씨와 시인 하나우는 다시 입을 열었다. 박 선생의 시에 황초령이라는 것이 있죠? 그거 좋더군요. 언제 그 시를 보셨어요? 우리나라 시인들의 것은 죄다 잊고 있습니다. 하운형, 저더러 선생님이라고 하지 말고 친구로 시우로 대해 주시오. 그건 안 됩니다. 제가 시를 공부하는 학도로서 선배를 그렇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박 선생과 동등한 지위에 저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운형을 위해 황초령을 읊어드리겠소. 말이 떨어지자 하운은 동료로 하여금 도서실에 있는 신천지를 꺼내 황초령 시를 찾아 박 씨에게 내주었다. 박 씨는 감격에 넘친 모습으로 신천지를 받아들었다. 초겨울이 미치지 못했건만 벌써 난로가 장만되어 있는 사무실이다. 이그러진 문둥이 환자들의 얼굴이 하운과 박 씨를 둘러쌌다. 시인 박거영 씨는 자신의 시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사무실 안은 기침소리 하나 없이 정숙하다. 하운은 난로에다 넣으려고 석탄 담긴 부삽을 들고 시낭독이 끝날 때까지 석불처럼 서 있다. 시낭독은 끝났다. 실내의 분위기는 경건 그것이었다. 올챙이 기자는 이때처럼 실감있게 시낭독을 들은 일이 없다. 그들은 하운의 안내로 예배당, 학교, 도서실, 주택, 닭장, 오리집을 구경하였다. 포플라 나무가 하나 서 있는 하운의 집을 올챙이 기자는 예고도 없이 열어보았다. 방 안에는 영문 잡지며 문학 서적이 꽉 차 있었다. 집집마다 처마 끝에는 빨간 고추가 댕기처럼 나부끼고 과동살이 연탄이 앞들에 장만되어 있다. 나란히 놓인 장독이며 옹기가 유난히 반짝반짝 환기를 띈다. 그들은 귀로에 나섰다. 하운은 자칫 PX에 들러 화랑 위스키 4병을 마련해 올챙이 기자에게 선물로 주었으나 그는 뿌리치다시피 하며 받지 않았다. 하운은 자주 경찰에 불려가게 되었다. 경찰에서는 부평으로 사복 형사를 파견하여 하운의 뒷조사를 물새 틈 없이 진행하였다. 이럴 무렵 극히 소수의 몇몇 사이비 신문인들은 올챙이 기자가 출판업자로부터 수십만 원의 뇌물을 먹고 이런 보도를 하였다고 떠들었다. 그러나 현명한 일부 신문은 부평 성경운을 실지 답사해서 하운이 실존 인물임을 앞질러 밝혔는가 하면 일부 신문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대모를 선동하기에 전력을 기울였다. 사필 규정, 치안당국 책임자는 하운 사건의 아웃라인을 언명했다. 하운은 실존 인물이며 공산주의자가 아님을 밝혔다. 저명한 신문에서는 이 사실을 지상에 밝혔다. 이에 당황한 한 사람의 기자는 이름을 밝힌 신문사를 찾아가서 행패를 했다. 서울신문은 치안당국의 말을 들어 하운의 정체를 밝혔다. 다른 신문들도 이때서야 사실을 안 밝힐 수가 없게 되었고 며칠 후 하운에 대한 진상 발표가 정식으로 기자회견석상에서 발표되었다. 때는 왔다. 올챙이 기자는 편집 간부에게 크게 취급할 것을 요청했다. 모두 동감이다. 이리하여 사단 제목으로 하운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과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물샐 틈 없이 기사화하였다. 허나 대장이 나올 무렵 또 하나의 사태가 발생했다. 대장을 본 피사장이 사단 제목을 1단으로 고치라는 명령이었다. 이유는 크게 내면 민심을 혼란케 할 우려가 있다는 말이었다. 종일의 긴장이 탁 풀렸다. 치안국장이 밝힌 진상을 크게 내는 것이 혼란을 일으킨다면 실존 인물을 가상인물이라고 떠들어 혼란을 일으킨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어쨌든 사장의 강력한 명령에 의해 조판이 끝난 하운의 기사는 다시 뜯어 고쳐졌으며 따라서 이날 신문은 몇 시간 지체되어 나왔다.
그들은 그들의 정당한 무기를 갖고는 쓰지 못하였고 올바른 사실을 가치 있게 발휘할 것을 사장의 명령에 의해 저지당했다. 올챙이 기자는 끝끝내 공장에 나가 지형이 될 무렵까지 기사를 응시했다. 이날 하오 올챙이 기자는 혼란을 일으켰다는 누명을 쓰고 이 사건 때문에 파면당했다. 다음날 사회부 차장인 문 기자도 파면당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문 기자와 올챙이 기자는 파면 선고가 내린 날 사장실에 모인 중역들을 향하여 신랄한 공박을 여지없이 가하였다. 어쨌든 그들의 파면 문제는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문제가 되었다 하니 참 우습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했다. 슬픈 일이지만 한 가지 여기서 바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피 사장의 태도였다. 그는 우리들의 파면에 앞서 사태가 뒤숭숭함에 갈팡질팡 신문 발행자로서의 신념과 위치를 견지치 못하고 외부의 모략과 불순한 세력에 미소를 보냈던 것이다. 하나의 실증을 들면 그는 올챙이 기자가 파면하기 며칠 전 사장실에서 하운의 시에 대한 비난과 모욕적인 논평을 하였다. 나도 남만큼 시에 대한 것은 알고 있다. 이따위 보리피리 같은 것이 시야? 같지도 않은 것을 실어가지고 말썽이야. 글쎄 그게 장타령이지 시인 줄 아나? 이는 문총 최고 간부며 사장이며 소설가며 시인인 내 신문사의 피사장이 한 말이다. 그가 막다른 골목에서 불우한 문둥이 시인에 대해 이다지도 혹독히 처참히 평하는 것을 보고 올챙이 기자의 젊은 피는 맥박을 터뜨릴 것 같았다. 하운의 시를 장타령이라고 일수해버리는 그 인간성을 올챙이 기자는 그때부터 의심했고 솔직히 말해 증오감까지 갖게 되었다. 보잘것없는 불우한 김사관님보다도 불우한 방랑의 시인이 부르는 노래니까 장타령이라고 하는 것도 일리는 있으리라. 정말 이 불쌍한 문둥이들의 방랑은 거지 이상의 그것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하면 그는 사장의 자리를 견지기 위해서는 부하들을 헌신짝처럼 내동댕이 쳤고 썩어가는 불쌍한 일개 청년 시인의 영혼의 노래마저 무참히도 매장하여 버렸다. 그러면 문단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아무리 문둥이 시인이기는 하지만 한 사람의 불우한 시인 문제가 국회의 의정단생에까지 올라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도 시단을 위시한 일체문단에서는 그대로 침묵을 견지했다. 어째 이런 문제가 국회에까지 상정되었는지 그 뒷무대는 교묘한 것이었다. 국회의원 모 씨는 일부 문화인들과 어떤 날 다방에서 만나게 되어 그들의 선동에 의해 머리가 180도로 돌았으며 이를 계기로 정치적인 인기를 올리려고 나섰던 것이다. 순전히 이용당했던 것이다. 이쯤 되고 보면 국회에 상정되는 문제에도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이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었다. 다음 신문들의 태도는 어떠했나? 결정적으로 말하면 신문들은 이 사건에 대해 불성실했다. 하운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고들지 않고 뜬소문만 가지고 왈가왈부했다. 하운을 직접 만나 인터뷰만 한 번 했더라도 문제는 해결될 것이었다. 어쨌든 말썽 많던 하운 사건은 지나갔다. 하운이 실존 인물이라고 만천하에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올챙이 기자의 보도는 정확했다. 하운이 공산주의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그건 수사기관이나 법관이 해결할 문제다. 허나 사이비 신문은 언제나 신문의 공정한 역할은 고사하고 갖은 억측, 편견, 독단, 중상, 고의, 시기에 가득 찬 주관으로 가장 바른 신문인 체하였던 것이다. 이런 신문일수록 독자를 기만하고 애국적인 체하면서도 민족을 분열시키고 있다. 언론의 폭력을 여지없이 휘두르다 쓰러진 표본으로 우리는 모 씨의 말도를 상기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운 사건에 대해 올챙이 기자는 신문인으로서 할 일을 다 해보았다. 백주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사람을 산송장으로 조작한 악의 군상들의 지능도 지능이거지와 적어도 국사를 논의하는 국회에서까지 이런 허무맹랑한 사건으로 귀중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얼마나 뼈아픈 일이었던가. 그네들이 왜 이런 모략을 무엇 때문에 일으켰는지는 흥미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펜을 더럽히지 않으련다. 하운 사건의 파동은 우리 사회 실정의 한 측면이기도 하다. 오소백 올챙이 기자 방랑기에서 약 6개월 동안 이 사건은 신문 기자들의 진부론으로 서로 치고받고 하였다. 국회가 떠들고 신문이란 신문이 모조리 제각기의 주관으로 떠들어댔다. 이 바람에 죽을 맛이지만 나는 유명해졌다. 서울신문의 오소백 선생님과 문재한 선생님이 끝까지 저를 위하여 싸웠다. 그리고 끝끝내는 이 두 선생님은 파면까지 당하였다. 나는 이 사건이 한창 불이 붙을 때 보리피리를 서울신문에 발표하였다. 늦은 가을 낙엽이 뚝뚝 떨어질 때 보리피리가 발표되니까 민족의 이름으로 미움을 주자는 제목으로 평화신문에 4일이나 연재한 이모 씨가 또다시 이에 대하여 비방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 시종일관하여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이 사건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복선으로 일어난 것이다. 여기에 나와 나의 시집이 제물이 되었고 이용물이 되었던 것이다. 신문의 폭력은 무고한 사람을 짓밟고 만다. 이 사건에 분발하여 약 2개월 동안 쓴 시가 바로 시집 보리필이라 하겠다. 검열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긴 나머지 생존한 것이 17편이다. 이것을 묶어서 하나의 시집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운 시인은 나시인 사건이란 글에 대하여 마감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운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운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운 시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운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운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운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운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80화는 1962년 10월 20일 발행된 하나운 이항성 시화집에 수록된 서울의 봄이라는 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구독은 무료이지만 반드시 누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